네,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30일 영성 심리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28장의 말씀 지난주에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라반에게 보낸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좀 달리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랄까 이런 거를 오히려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그것은 교정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야곱을 교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면서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의 그 상담, 집단 상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제 야곱이 경험했던 과정이 그런 것과 좀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집단 상담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희망의 고치,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거기서 칭찬과 지지, 어떤 장점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의 삶을 좀 더 희망적으로 붙돋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런 장.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충조평판, 이 말씀 드렸죠.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편성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편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그룹이 여럿이서 함께 그 이야기 나누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나보다 세상에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나보다 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걸 보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보다 더 험지에서 더 어려운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삶을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또 감사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눈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살아가면서 다 직면하게 되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상중하 이렇게 어떤 레벨이 있는데, 자기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의 어떤 그 레벨의 상중하 가운데서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최고라고 생각해. 그것이 누구도 이런 경험은 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평가를,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는다면 그 삶이 힘을 내기가 어렵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길 수 있느냐?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거나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더 힘든 문제를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보편성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슬픔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해 있을 때 거기에 위로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메커니즘 속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상태를 오히려 사실은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은 그것을 즐기기도 한다. 그냥 두고 보아야만 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보편성의 원리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앞에서 마지막 했던 부분인데, 더 이어서 이제 그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 이제까지 그 가족 내에서 일종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어떤 야비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길로의 어떤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 야곱과 에서 또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우리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결국 따져 보니까 가족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부모와 자기와의 그 관계도 문제고 형과 동생, 그러니까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더라. 착취가 이루어지면은 그 반대되는 건 뭐예요? 예? 착취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이런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상처를 받아요?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받겠지. 착취를 당하는 쪽에서 더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조 속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교정과 새로워지는 그 체험이 없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대접받는 거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길들여져 있어요. 착취를 당하는 거가 익숙해져 있고 학습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준다거나 자기를 대접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야 한다 이거죠. 그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가만 들여다보면은 가족들 속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예? 요즘 얘기 그러니까 박수홍이라고 요즘 연예인 아시나요? 박수홍 얘기 요즘 이렇게 보도되는 거 아세요? 자, 그걸 보면 이게 이 관계거든요. 착취 구조 속에 사실이 있었던 거죠. 형 부부 심지어 부모님 자신도, 물론 이제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 속에서 보자면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그 가족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명백히 잘못했는데 막 고소를 하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면서도 막 죄스러워해. 그거 기사에서 그런 거 보게 되죠. 근데 그래도 그것을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얻었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대, 지금 새로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그 전에는 결혼도 못했대. 하고 싶었던 사람을 반대해서 못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꼭 스포츠 조선 같은데 연예계 출입 기자 된 입장에서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은요, 당연히 그 구조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학습돼 있다 보니까 불편해합니다. 콩쥐는 늘 뭐 해야 돼? 늘 콩쥐가 되어야 해. 팥쥐는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공평해 안 공평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콩쥐는 늘 콩쥐로만 살아야 된다. 아유, 이건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탈피를 하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 같은 경우에 착취와 피착취 이런 관계를 비롯해 가족 관계 속에서 이제 나중에 보지만은 어떤 그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가족 속에서의 문제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 이중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가정 구조 속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 편애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그 구원의 섭리, 앞으로 장차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의 가운데 야곱을 택한 것도 이것은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이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얘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물론 형한테 죽임 당할까 봐 엄마가 그걸 듣고 얘를 라반의 삼촌 집으로 보냈지만 그것이 그래도 그를 다시금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있을 때는 뭐냐면은 훈련이 되어야 해요,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존중받는 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참 좋은 곳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도 교회 오니까 다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줘요. 항상 이렇게 존대어를 쓰고 친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형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도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를 다 나이가 어리든 다 이렇게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우대를 받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존중되는, 자기가 존중되는 것 자체가 편안해질 때까지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럼 거꾸로 이 착취를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속에서 이제 집단 그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꼭 우리는 이 착취를 당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이론 중에도 착취를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그죠?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교정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훈련이죠. 구석 자리에 몰아놓습니다. 혹은 문간 쪽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오게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어떨까 그러면? 예? 문간 쪽에 앉혀 있다 거기서 좀 좋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확 막아버려요. 예? 그 앉아 있는 저 구석 자리에다가 몰아놓고서 거기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자리 나오려고 그러면 확 밀어버려요. 그거를 하면은 어떤 자기가 이제까지 착취하는 입장에서 몰라요. 자기가 어떤 짓을 벌이고 그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당해 보니까 느끼는 거지. 응? 자기가 이 반대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속에서 맨날 자기는 저질러 놓고 뭐라 그러지?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뒤끝이 없다. 그 얘기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질러 놓고 자기는 뒤끝 없다 그러고,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말 미칠 지경이지.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반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그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봐야 돼. 그래야 뭐가 돼?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사회화 기술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집단 상담을 통해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만났을 때 반갑고 안 보면 뭐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죠? 만나면 참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봐도 안 만나면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지고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대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냐면 남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한 뭘 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런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화.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사회화는 대인관계이기도 하죠. 대인관계를 일컫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관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한테 뭔가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애가 갑자기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텔레비 보는 거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잘 보여야 거기에 따른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는 것을 알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회화의 과정에서 그것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런 학습의 과정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배워야 하는데, 그 가운데 대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 이 사람이 쓰는 말. 그래서 우리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는데?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사실 살아보니까 맞더라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예쁘게 말을 해. 예쁘게가 여성스럽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쁘게는 어떤 말을 해도 참, 저 사람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듣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그거 말하는 법도 일종의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 마음을 잡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해야만 된다. 그게 사회화 기술을 배우는 거죠. 자, 대인 관계의 그런 패턴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훈련 경험되고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면 그게 바로 가족 관계 속에서부터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해리 스택 설리반이라는 분이 어떤 인간의 성격이 대인 관계 복잡함 속에서 형성되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인 관계를 이렇게 습득해야 돼. 야곱 같은 경우에 집에서 했던 그런 형태로 살면 어디 가서 딱 맞기 좋죠. 걔는 끌려가서 맞기 딱 좋은 그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관계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왜곡. 관계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진짜로 봐야 될 그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다른 어떤 색안경을 찍어 보듯이 이제 그렇게 규명하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 의인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에서 말하는 의인화가 아니고 여기서 의인은 그 한자로 쓰자면 비길 의자입니다. 비길 의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을 어떤 뭔가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실체가 삼각형이다. 그런데 자기가 관계 왜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거로 본단 말이에요. 실체는 이건데 이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지. 예. 그렇게 상대방을 딱 규정하고 그렇게 본 걸 그걸 일컬어서 관계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인화라고도 하는 바로 이게 뭐냐면 건강하게 어떤 그 인간 관계를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성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성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가족 관계 속에서 그에게 학습되고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쌓여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곡된 관계를 계속해서 갖게 되면 이 왜곡된 관계 속에서 계속 가다 보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느냐? 망상이 되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망상이 되고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냥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거 자체를 왜곡시켜서 규정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왜곡된 지각, 왜곡된 어떤 망상 이것을 교정시켜 주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합의적 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 이제 써 있는 그 이런 단어 이 개념화되어 있는 요걸 그냥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그냥 그걸 일컬어서 합의적 확인이라고 그러는구나. 요거 왜곡된 망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요거를 이제 바로 잡아 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계속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킵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잘 꺼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 다른 사람에게 확인이 필요해. 그게 아까 뭐라는 거예요? 집단 상담에 여기서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이 자기가 보지 못했고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항상 자기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분명히 이런 건데 항상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든지 전혀 다른 그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상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사회화가 되지 않는 거죠.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 지난번에 했던 것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건데요. 28장 오늘 창세기 28장 6절서부터 거기 이제 9절 우리 5절까지 읽었었죠 지난번에. 예, 먼저 6절서부터 그다음에 9절까지 이어지는 거 볼까요? 28장 6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9절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길을 나서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니까 에서가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싫어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예? 사촌간이죠, 그죠? 맞아요? 족보가 달라진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다른 데서 외부에서 찾더라 이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당부를 하죠, 그죠? 예, 그것을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에서가 생각할 때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이방 아내들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항상 바깥에서 찾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결혼 자체를 어떤 그 원래의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빠져 있고 다시 결혼을 하는데 뭐 어떡하죠? 이기적인 자기 목적, 그죠?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계층 상승을 이루는 몇 가지 그 길 중에 하나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죠? 공부를 잘해서 뭐 요즘 이제 그 하여튼 들어가기 어려운 그 시험을 패스했다든지 무슨 고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그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자기 계층 상승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의 수단화되고 그런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엔 다방에서 뭐지 그 마담 뭐라 그러더라? 마담 뚱가? 예? 그 중매쟁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서 요즘은 결혼 정보 회사에서 점수를 다 매긴대. 빨리 태어나길 잘했지. 요즘 같은 때로 하면은 점수 매기면은 우리는 그 목사 안 됩니다. 이거 결혼 못 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회개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처음 결혼을 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재혼을 하는데 그 전에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실수에 대해서 눈물로 자기가 그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재혼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한동안 좀 아깝고 잘못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양만 바뀌지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후회로 되는 건 아니다. 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들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자 에서가 생각할 때 부모가 싫어하는 여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리고선 다시 이제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누구랑 하느냐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 부모님이 기뻐할 결혼이에요, 안 기뻐할 결혼이에요? 안 기뻐할 결혼이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왜 그러면 얘는 이 짓을 또 반복하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좀 다루고자 하는 그거는 사적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적 논리, private logic, 사적인 논리, 혹은 이것은 또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진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그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 양식의 기초가 되는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개별적인 자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 논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예를 들면 나는 이번 그 성탄 때 연합장 그 설에 연합장을 받지 한 장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말이 맞아 틀려요? 아닌 거죠.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사적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논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사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사적인 논리, 요것이 그 사람이 아까 우리 관계 왜곡했잖아요. 이렇게 왜곡된 것을 보듯이 자기가 사적인 논리로 계속해서 그런 시각으로 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재단하죠. 실제적인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예? 한 번 그렇게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사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돼.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돼 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행동은 또 그 동기가 되는 신념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익숙해지면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독특한 삶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고 함께 이 소그룹 공동, 이 속회 이런 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그 보물같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뭐예요?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 나, 나는 알고 남들이 모르는 나, 남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무의식, 이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오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져야만 어디에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성숙한 삶으로 이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사적인 논리, 사적 논리가 이게 지배하고 그것이 고집스럽게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자기의 행동 양식 이것이 자기에게 그냥 굳어져 버리면 그렇게 살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우리가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중. 근데 이 생각을 가만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있고 남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 중에는. 맞아요? 예. 내 생각도 있고 남의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내 생각도 남의 생각도 존중해 줄 때,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만이 뭐가 가능하느냐?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내 생각만 옳다고 계속해서 아까 사적 논리 얘기했는데, 내 생각만 옳다고 계속해서 그게 싸우게 되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얼마나 그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만 되어야 한다. 고집스럽게 여기 사적 논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캐릭터 디스오더. 그게 바로 성격 장애예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성격 장애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이 성격 장애가 제가 막 흔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들지를 못하고 왜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대들지를 못하고 성격 장애가 그렇게 막 하면은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선 계속해서 자기만을 들여다보고 누구 탓?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걸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랑 반대되는 거? 그게 바로 신경증이죠. 이거 진짜 여러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생소한 표정은 뭘지. 예? 신경증,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여기는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그 성격 장애가 설치면서 잡으려고 그럴 때 이쪽에서도 같이 맞짱을 떠줘야 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서로를 이제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뭐가 돼? 대화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고집이 센 사람들, 내 생각대로인 그런 사람들 남의 말 절대로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남들 얘기하면 다 들어요. 다 듣기는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자기 식대로 내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보면 열불이 나는 사람들이죠. 실컷 얘기해놓고는 결론은 자기 멋대로 내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적 논리는 어떻게 그럼 형성이 됐길래 이러냐? 이게 바로 이제 첫 기억.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초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 기억. 어렸을 때 이 초기 기억에서부터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술주정하면서 엄마 때리고 그랬던 아버지를 둔 딸은 어떻게 생각하죠? 초기 기억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도 마음을 못 줘요. 이것 때문에. 초기. 예. 마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러는 그 사적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 살면서 보고 듣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거가 과거의 기억이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초기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드레이쿠스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이제 그런 초기 기억이 끼치는 영향들이 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심리 발달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을 해요. 예? 업앤다운을 해요.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제자리에만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거랑 요거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것을 수용할 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냥 오케이, 이번에도 또 뭐 문제가 있구만. 그러면 또 뭐 한번 힘들지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대면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숙함으로 이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돼. 업 할 때도 있지만 다운 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격려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죠. 아, 나는 또 왜 모양일까? 막 맨날 이제 자기만 치면 그게 뭐야? 아까 여기 했던 요게. 아, 나는 왜 맨날 이러냐? 나는 좀 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나 있고 속상해하고 이거 이쪽이죠. 이렇게 되는데 안 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 잡을 놈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자, 이게 이런 그 심리학에서는 순환의 과정을 이렇게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숙한 삶으로 이행이 되는 건데 왜 안 되냐? 이게 바로 사적 논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영향을 줘서 초기 기억과 연관된 이것이 고집스럽게 거기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내세우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는 꼭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어려운 말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러죠. 어떤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볼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꼭 이래야만 된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예배에서 갖춰야 될 기본 요소들이라는 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고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A, B, C, D, E, F, G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공식을 따라서 꼭 해야만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랑 다 연관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조금이라도 뭐 바뀌면 펄펄 뛰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온 세대 연합 예배 때는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아이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물론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신중하게 여러 부분에서 그래도 결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게 우리들한테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추구한 분위기 이런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전통적인 그 예배 틀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 애들 거기서 1시간 동안 못 앉아 있어요, 그죠? 그거 어려워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거룩하면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예? 왜 근데 검정 옷들 입고 다니잖아요. 거룩하면 검정 옷이에요. 그렇다고 흰색, 검정?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가만 보면은 분노할 때도 있고, 안타까워 울을 때도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마리아 마르다네 집에 갔을 때는 막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포도주까지 한 잔 드셨는데 분위기가, 그거는 밝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진리를 만나면 그 속에서 자유해지는 거지.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묶어놓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미지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 하면은 항상 무겁고 그리고 막 정죄하고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은 다 어른들이 되셔서 그렇지만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뛰어댕긴다고 혼나본 적이
없는 사람 있나?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았어, 그죠?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사적 논리 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원래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고 교회 전통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겁고 그래서 검은색 아니면 흰색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초기 기억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학적으로 항상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해를 하면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첫 기억이 자기 그 초기 기억을 해서 첫 기억을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냐면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첫 기억을 떠올렸는데 매일 야단 맞는 그런 것이 떠올라. 그러면 뭐냐면 그 마음속에서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이런 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해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죠. 출애굽기 하면서도 했는데 내사 들어오셨나요? 인트로젝션 하는, 개구리 재앙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개굴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들 속에서 지금 누가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아닌데 그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따라가 보니까 누가 한 말이냐, 부모가 해준 얘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부모님이 해준 얘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아이한테 뭐 한 거냐면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잠재력을 그렇게 되면은 발휘하지 못하고 또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들 당연히 있게 되고요. 그런 인생 참 불쌍한 인생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교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이런 게 필요하죠.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속회나 이런 데서 좋은 건강한 신앙인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문제를 보게 되면서 또 이렇게 쉐마를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깨닫고 자기 스스로 교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죠. 어떤 그 시선이 왜곡되게 보는 것 가운데 한 예로 그 편집성 인격 장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어떤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분이고 부인은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아들은 유학을 보낸 상태 속에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대학 그 동창 친구와 함께 이 부부가 동창 친구와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헤어진 다음에 자다가 새벽에 잠이 그 남자분이 깼는데 갑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내 친구하고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생각이 슬쩍 스쳐갔는데 가만 그 생각을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두 사람이, 우리 셋이서 얘기할 때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게 보통이 아니었다, 예사롭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 중에 아내가 무심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이 당신보다 저 자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말이 이제 갑자기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게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그 유학 갔을 때 같이 만났던 관계이고 그래서 20년직인데 20년 전의 사건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구슬 깨어 맞추듯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에 그냥 슬쩍 지나갔던 시간들 속에 있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막 그러면서 생생하게 그런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다짜고짜 얘기했대. 너 그 친구가 바람 피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둘 사이의 관계가 그 남자가 생각하기엔 자꾸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떨쳐버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분은 굉장히 성격도 강직한 분이고 또 다른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분이고 30년 동안 공직에서의 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한 분이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 여러 기업에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능력도 있고 잘 살아왔던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한번 팍 꽂히고 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부인이 바람 피운 여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막 못 견디고 아내는 난데없이 자기 보고 자기 친구랑 바람 피웠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진짜 어려워지죠. 가정에서 그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 의혹, 회의,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들어서게 되니까 그것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과 의혹으로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는 확증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증편향.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런 과정이죠. 확증편향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가 어떤 그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일치되는 정보는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지만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적 논리라는 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것으로 딱 프레임을 짜고 나니까 다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눈이 상실된 채 자기가 짜놓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삶이 굉장히 그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미치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편집증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보았던 그 영화 가운데 사도 보신 적 기억나나요? 사도 송강호가 그 아버지 영조죠? 그거 연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잘못 소리를 듣고 뭐 어떻게 하죠? 대학 갖고 와 그래갖고 막 귀를 씻고 막 그러죠. 이게 이제 편집증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 아주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사도세자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뭐가 되죠? 분열증을 갖게 되는 거죠. 정신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집증을 어려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게 사실은 이제 적자가 아니잖아요. 적자가 아닌데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아들도 그렇게 평가받고 취급받을까봐 그냥 이를 악물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집요한 그 편집증 그게 이제 바로 어렸을 때에 이제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편집증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에서 어떤 숨겨진 의도를 찾는 데 바빠요. 그래서 의심하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인정할 줄을 못해요. 회의, 불신, 의혹, 그리고 피해의식에 잘 빠지고, 그래서 아무나 못 믿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랬지,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감춰두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테스트하려고 툭 던지거나 이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편집증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연한 일도 다 자기랑 관련을 줘. 와, 돌지 이거. 세상을 흑백으로만 봅니다. 흑백 논리로만 보는 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권력 구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자기가 이용당하거나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가 박해당하는 어떤 그 포지션에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일종의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편집증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인데, 물론 이제 그 편집증적인 이런 집요함, 이런 거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미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미쳐야 된다 그러는데, 코카콜라를 만든 분들은 자기 몸에 뭐가 흐르고 있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자기 혈관에 흐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편집증적인 건데 뭔가 거기에 집요하게 그 들어가니까 뭔가 읽어내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S대를 다니는 남자 아이하고 Y대를 다니는 여학생 출신인데 결혼을 하려고 사귀고 있었는데 그 행동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좀 편집증적인 그런 여러 요소들이 발견되면 조심해야 된다. 너 지금은 너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게 그게 다 사랑이라는 게 아니다. 그거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친구를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멀리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본색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 완전 스토커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데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증 이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아까 그 사례를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데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 생각을 일단 거둬들여야 돼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둘이 나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요 한 생각이 아까 이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이 확장되면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그러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생각을 걷어들이고 자기가 이미 규정해버린 그런 생각을 거기에서 물러나서 자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거꾸로 시작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자기가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그냥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상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거죠. 그것을 소설을 다시 쓰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설을 다시 쓰자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자, 자기 이제 소설을 쓰듯이 다시 해보는 거죠.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아침에 뜬금없이 그 친구하고 셋이서 같이 밥 잘 먹고 헤어진 다음에 아침에 뜬금없이 자기 와이프한테 너 내 친구랑 바람 피우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와이프가 어떻게 완전히 날벼락인데 너무 황당하지 않았겠나? 자기가 그 했던 그 대화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추적해 보면서 자기가 설정했던 그 프레임을 깨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비 효과나 이런 것들은 뭐 중국에서의 날개 그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나중에 뉴욕의 어떤 폭풍을 몰아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불확실한 그 나비 효과 얘기하잖아요.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연성을 그냥 열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불확실한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답이고 그것으로 모든 걸 규정하려고 들고 이러는 거는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랑해야 될 바로 그 배우자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이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다시 반추해야 되죠. 이러면서 이걸 다시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자란 그 부인들은 남편이 시간마다 의심이 돼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하는 건데 자라면서 부모에게 무시당한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둘이 잘 살까 안 살까? 둘이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잘할 때 이 여성은 부모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랬는데 남편은 동기가 다른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의심이 가서 하는 행위인데도 그게 자기한테는 만족스러우니까 그 여성은 해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기까지는 행복하지만 거기서 이제 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집안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갖고 이 집에 누가 어떤 놈이 왔다 갔느냐고 머리카락을 들고서는 그래서 그 부인이 아니 남편이 집에 가고 어떻게든 머리카락을 찾아가지고선 자기를 의심하고 힘들게 하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 항상 방을 깨끗하게 치워가지고서 머리카락 하나 없이 해놨더니 뭐라고 의심하느냐면 요즘 대머리랑 사귀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초기 기억이 무심한 어머니를 갖고 있는 아들은 자기에게 차라리 잔소리를 하는 부모가 야단쳐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부인을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초기 기억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건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방 바깥에 안 나가요. 집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세상은 어떻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초기 기억이 굉장히 어둡거나 놀란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은 세상은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해요. 초기 기억이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살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살만해가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삶의 목표도 정해줍니다. 초기 기억.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방법이 남들과 다르죠. 아껴 쓰고
하루를 바쁘게 살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그렇습니다. 그 초기 기억에 의해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또 동기 유발에서도 영향이 가는데 사는 맛을 느끼죠. 사는 맛을 느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사는 맛을 항상 바깥쪽에 의존하는 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살 맛은 내면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성서에서의 강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에서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는 맛을 바깥쪽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건 위험하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이 초기 기억이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 그런 것도 영향을 주고 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도 거의 이제 초기 기억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에서 초기 기억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에서가 부모의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특한 점을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 그래도 가정을 꾸렸다는 것, 또 에서가 심리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뭐냐면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어떤 한 건강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나 동생에게 그야말로 그 사단이 나도 날 건데 심한 복수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엄마에 대해서는 애정 결핍이죠, 그죠? 애정 결핍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건강성을 그래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엄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그 분노가 큰 사람이면 가정을 깹니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 피우는 남자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있다는 거죠. 에서가 그래도 가정을 잘 꾸린 이유는 또 한편으로 뭘 볼 수 있느냐면 그가 뭘 하고 다녔대요? 사냥을 하고 다녔어. 사냥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루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삶의 구조는 이중 구조, 더블 마인드라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얽혀 있는 이중 구조에서 그가 살았는데 그런 중첩된 어떤 그 이중 구조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삶이었겠죠. 자, 이런 그 더블 바인드 이중 구조 속에 있게 되면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삶이 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입니다. displacement.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하고 28장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다음 주에 뵙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시험학당을 통해서 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배우는 그런 점들 또 깨닫게 되는 일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또 발전해 나가고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